아이고, 아니 오늘은 보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얼굴 못 알아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사진분이신 거 같아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완전 당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한 20년 더.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벗을까요? 저는 오늘 점심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뭐 그러셔도 괜찮죠. 일부러 하실 때 일부러 후보님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저는 막 아까 한 최소한 1000명한테는 노출돼서 한 1시간 전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후보님 배 나오셨네. 잘 숨겼는데 들켰네. 이게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예. 자, 슬레이트 제가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마 2020년 9월 정도였죠. 제가 경기도지사 하실 때 네. 간담회를 했던 것이 아, 그게 이 정도 된 것 그때였군요. 같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그 후보님 생각하시는 이 경제와 기업에 관한 구상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 상공회소 회장을 8년 동안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걱정과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일부러 제가 우리 회장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 정책 관련해서 조언도 좀 듣고 네. 뭐제 개인적인 공부도 좀 할 겸 이런 사심도 좀 있어서 제가 모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네,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네. 이 경제 전체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특히 그 소상공인 네. 또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재난에 대한 그 구호랄까 지원이랄까 많이 이 신경도 쓰셨고 또 그동안에 지원이 나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그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소상공인 쪽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좀 가볍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국 접촉을 줄여야 되고 접촉을 줄이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산업으로 치면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동네의 소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입도 안 하게 되고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그쪽이 이제 비중 확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제 조치들에서 직접 피해를 보는 이제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개 GDP의 10%가 넘는 대대적인 지원들을 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선지원하고 후정산을 하거나 후에 또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동원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시켰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단기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2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견디기에는 거의 임계점에 온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직접 지원 규모가 GDP 대비 한 4.5%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나라에 대비 한 뭐 3분의 1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견디기가 어려워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또 아우성도 좀 커지고 지금이라도 저는 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경제 생태계의 가장 아래층을 맡고 있는 여기가 혹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저는 사실 많이 하고 있죠. 이럴 때가 진짜 정부가 필요한 시기죠. 외부의 침략 또는 뭐 재난 이런 대규모 질병 이런 걸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역할인데 그 역할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주로는 이제 금융 지원으로 견디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쌓이고 있어서 저는 뭔가 근본적인 좀 획기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신앙이 천주교다 보니까 네. 명동성당을 제가 자주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제가 명동성당에 갔다가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내려왔는데 그 산책을 하기가 거의 미안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네, 철시 네. 상태에 가깝게 빈 가게가 많다고. 내장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이제 명동시장, 명동 골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서 거의 뭐 매출 제로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 확대 아르바이트나 이런 고용도 줄어들고 또 지역 경제도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비상급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네. 생계형 창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숫자를 보면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젊은이들이 소상공인으로 인입을 하고 네. 또 소상공인들이 쓰는 인력들이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나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 다 젊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다시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아주 기록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아주 비정상 상태인데 자꾸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계형 창업으로 네. 먹는 장사 망하지 않는다 이 속설 하나 믿고 예. 자영업으로 밀려드는데 자영업 폐업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누군가 망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고 또 망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 청년들의 창업이 예를 들면 이제 취업보다는 창업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거는 우리의 이제 산업의 그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흐름의 일부라고 보는데 그 이제 혁신 창업이면은 그 바람직한데 이게 생존형,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의 경쟁률만 높아지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어떤 통계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자기의 노동 시간 또 가족들의 노동 이런 까지 더하면 1인당 노동에 대한 대가가 최저임금을 훨씬 못 미치는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심하고 사실 고통이 너무 큰 거죠.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O에서 이제 백신의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네. 또 변이가 계속돼서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형태로 네. 위드 코로나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네. 사는 그런 형태로 넘어갈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때의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며 특히 그 기간에 이제 기업들에게도 정부는 이렇게 할 테니 기업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첫 감염병은 이제 인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치명도가 높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 보통 우리가 감염병 대응 방식을 그래프 누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급격하게 모두가 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적응을 해서 소위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겨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의료 체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넘어서면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그래프를 높게 좁게가 아니고 낮게 길게 이렇게 누리는 게 목표가 되죠. 이제 의료 체계 내에서 견딜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이제 적응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그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보통의 방역 정책인데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 방역 체계를 좀 강화해 놔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공공의료 때문이었는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공동체의 최고 책임이다라는 생각인데 의료 방역 체계를 좀 충분히 갖추는 게 제 1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자체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인구의 밀집도가 올라가서 도시화가 좀 너무 심하게 진척되고 또 환경 파괴도 심하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가 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기업인들께 드리고 싶은 뭐 말씀이라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기업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시장의 원동력이죠. 인간의 자기 욕망 실현, 자기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충실하게 새로운 사회 그야말로 팬데믹이 일상화된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일부화된 사회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좀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또 거기서도 좀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추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기업도 전에는 노동자를 써서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조직이 됐으니까요. 하나의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좀 가족처럼 좀 우리 노동자들을 좀 대해주면 좋겠다. 그게 과거에는 선행이었는데 어쩌면 지금부터는 소위 말하는 ESG 경영, 윤리 경영, 환경 경영, 뭐 공익기업, 사회적 책임 등등으로 이제는 기업이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좀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미중의 갈등이 네. 강대강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언제 해결이 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표면에 나온 갈등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갈등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네. 주된 해석이 그 패권 경쟁이다. 네. 또 다시 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한 그 우월적 경쟁력을 증명하는 그런 패권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사실 미중 갈등 말고도 요즘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네.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 있는 리스크를 우리가 다 생각하고 다 대처하기에는 우리 당면한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 외교 현안들, 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갈등들 이런 걸 보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미중 갈등이라고 그러지만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네.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6%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중요하냐 우리 관계가 네. 그럼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대답한 분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이 새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시급한 외교 하나는 무엇이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국가의 존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 공동체 자체가 존속해야죠. 네. 네, 이제 안보 문제죠, 그게. 안보에는 뭐 질병 재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이제 적대적 국가들과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군사적 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그 군사력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가 매우 압도적이죠. 이게 지금 북한의 총생산 지금 뭐 이 소위 군사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북한의 GDP, 국가 총생산 규모가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치는 그런 그렇죠. 정도 예.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가 뭐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뭐 엄청난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비대칭 무기 때문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 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사 안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기본이고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택 여지조차도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은 선택할 수 있을 때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죠. 소위 이제 안보, 질서, 민생. 저는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민생에 관계된 거라면 결국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에서는 우리는 수출과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 미중이 우리는 모두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그 둘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양자택일을 자칫 잘못하면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지금도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럴 때 양자택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죠. 양자택일은 누군가가 던지는 선택지인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한테 이익보다는 그 선택을 강요하는 측의 이익에 부합하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낼 만큼 역량이 되느냐? 저는 된다고 봐요.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국제적 위상이 매우 낮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경제력은 공식적으로 10위이고 군사력은 6위로 평가되고 예를 들면 종합국방력, 국력 이런 것들보다 7, 8위 정도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력은 상당 정도 우리가 갖추고 있고 거기에 저는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용기, 현명함, 결단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의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믿죠. 미중 관계도 패권 경쟁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들조차도 서로의 그 연관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협력할 건 협력해야죠. 예를 들면 보건 문제, 공급망. 그렇죠. 또 예를 들면 공급망 자체를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예. 또는 뭐 환경 문제, 네.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대결적인 측면이죠. 예를 들어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우 대립적일 수밖에 없죠. 또 경쟁 영역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경쟁 영역 중에서 약간 적대적 경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제 살아온 인생이 그런지 몰라도 이 위기적 요인들, 네. 특히 변동기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이게 기회인데 저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죠. 현명해야 돼요. 저는 그 이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하고 또는 이미 대처하기 전에 입장 천명을 할 때 네. 항상 보면 조금 이 걱정이 된다 그럴까요? 이제 그랬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이 수사적 표현에 세련되지 못한 점이라는 겁니다. 네. 이 정부는 당연히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실리적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외교적인 관계라는 거는 이 국제사회에서 부드럽게 좋은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러면 톤 앤 매너를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하고 결정 내릴 거 있으면 내리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수사적 표현을 미리 동원해서 나는 노라고 할 건 노라고 한다든지 절대로 뭐 응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정치적 수사적 표현이 사실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 사이에는 합의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국익에 관한 문제, 즉 특히 외교 국방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쟁화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국가 공동체에 관한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외교 안보 국방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든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공연한 무슨 보복을 유발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는데 이제 심판받지 않고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쟁화하지 말자. 의견은 다를 수 있죠. 탄소 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하는 네.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신흥 국가들도 이제 상당히 가입을 해서 7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기업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걱정도 물론 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오히려 한 51%가 기회 요인이라고 네. 답변을 했고 49%가 위협 요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저희 국내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잠시 좀 보류를 하고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길에서 분명한 기회와 위협 요인 둘로 나눠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걸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는 쪽은 말이 없어요. 네. 그게 하면 되니까. 근데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 기회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약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쪽은 조용히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이거 위기다. 우리 도태될 수 있다. 고통스럽다. 회피하자 이런 쪽은 이제 새로운 정책을 못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제로 2050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 최대치 대비. 이걸 정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매우 어렵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맞는 말이죠. 왜 그랬냐면 40%는 사실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엄청 낮은 거예요. 매우 낮은 겁니다. 왜 그런데 그나마 좀 원래 30%, 25% 이러다가 40%를 확 올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냐? 왜 이렇게 과격하게 정했어야 되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녹색 성장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녹색 성장을 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든지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탄소 발생을 줄인다든지 하는 거 실제로는 안 해버린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도 거의 비슷했고. 근데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 부담이 커졌는데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은 즐기거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일선의 기업들이나 어려울 겁니다. 저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할당할 수도 없고, 그래도 강제 할당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이것만 써라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부담금제일 수밖에 없는데 부담금을 올리면 그만큼 발생 속도가 줄일 감축 속도가 줄겠죠. 빨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위스 방식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산업도 전환도 해야 되는데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드니까 국가가 기술 개발이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지원들은 최대치로 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좀 탄소 부담금을 딴 데 쓰지 말고 관련 기업들의 산업 전환에 일부 지원하고
이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스위스 방식인데요. 전 국민들한테 고루 지급해서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사실은 아마 산업전환이 좀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아예 우리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자. 물 피할 수 없다. 근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은 이제 기업 활동 시장에서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가들이 하는 것이고, 토대를 튼튼하게 갖춰주자. 인프라 구축을.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주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죠.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게. 그러면 기업은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기 쉬워지겠죠.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올라갈 테고, 그게 자연스럽게 탄소 감축으로 연결될 거고, 대신에 거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초과학기술 지원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소부장에서 일본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과학기술 연구들을 좀 대대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자. 첨단 전략기술 분야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 현장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좀 대대적으로 전환하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자. 옛날에 대량 생산 시대에 그런 인재 양성 시스템을 좀 벗어나자. 이게 이제 다 비용이 들죠. 결단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저는 위기인 건 맞는데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는 역량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허허벌판에서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는 국민들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은 거는 네. 그 기업과 정부의 관계의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기업이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 네. 시장을 먼저 의식하고 시장만 의식해도 괜찮은 상황 같으면 네. 그러면 당연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시장에 어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협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또 실제로 산업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는 산업이 있고 덜 받는 산업이 그렇죠. 있는데 네. 더 받는 산업 입장에서는 좀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욕구의 분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후보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더 설득하고 네, 네. 조금 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실질적인 조치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면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이제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원래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가들이고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건 기업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고. 저는 기업인들의 그 도전 정신들, 혁신 정신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가장 본질적 동력은 사실 욕망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죠. 욕망 충족을 위한 활동들을 인정해주고 일정한 선을 넘지 않게 대신 경쟁은 공정하게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욕망 실현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탄소 제로 사회, 예를 들면 에너지 대전환 사회 이것도 분명히 위협 요인이긴 한데 저는 그 대응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조성 역할을 좀 많이 하자. 뭐 많이 우려하는 것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길을 터주자. 촉진하자. 전환도 촉진하고 도전도 촉진하고 길도 열어주고
네,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를 조성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정치는 중요한 거죠. 네. 희망을 얘기해요. 아마 이 질문은 그 기업가 입장에서 그 질문을 하기는 조금 쉽게 나오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 사회 양극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사회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사회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 나올 때 또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 이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시장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또는 지나치게 분배주의적이다.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숫자를 보면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라든지 이 소득 상위층의 편중된 편중지수라든지 또 사회 갈등을 나타내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기업의 활동까지도 느려지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 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제 실제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업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이게 또 어떤 분배주의 정책이 나오고 성장보다 그쪽을 더 중요시하지 않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극화라는 문제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으니까 후보님께서는 그럼 이 양극화에 대해서 시급히 처방을 좀 내린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경제 전문 그 언론들 하고 사실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 단기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좋죠. 물론 그게 장기까지 보장되는 더더욱 좋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좀 대국적으로 보면 단기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장기 이익이 더 크게 보장이 되면 사실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당장은 현금이니까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양극화라고 하는 게 왜 문제냐?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불공정, 그다음에 그 불평등이 격화되면 체제 붕괴를 겪거든요. 결국 그 대지주도 망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결국 다 뺏겨가지고 다시 경자유전으로 갔다가 또 집중됐다가 또 망하면 다시 또 경자유전 원칙으로 또 가고. 이게 역사적 경험인데 우리도 사실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전체가. 그래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 일정 규모를 넘으면 더 이상 효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계 생산비가 어느 순간부터 더 늘어난다. 근데 이 가설이 깨졌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데는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는다고 해서 비용이라고는 서버 유지 비용밖에 더 안 늘어나니까요. 영업이익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고용은 없고 1차 분배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 자원은 비효율화될 거고 그럼 체제 위기를 겪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이렇게 성공한 디지털 글로벌 기업 CEO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단순히 사회적 선의를 넘어서서 전 체제에 관한 고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우리 기업인들 또는 경제 언론들, 경제지들, 경제 방송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 전국적으로는 기업과 경제계에 손실이 발생한다. 파이를 키워야 된다.
나 혼자만 부담하면 억울하겠는데 모두가 함께 부담해서 시장을 키우면 모두가 이길 자신이 있는 도전 정신에 충만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추가의 부가가치가 생겨나기도 하고 모두가 동의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의심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자꾸 지키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게 저는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대화하고 다 터놓고 자 우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찾자. 지금 부담이 각자가 예를 들면 1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만 나중에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 1을 양보했을 때 사회 전체인 적인 부가 기회가 커져서 평균적으로 1.5가 생겨날 수 있다면 1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OECD나 아니면 국제 금융 경제 기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성장률 정체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이다. 배제 성장이 아니라 포용 성장이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의 성장을 담보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심화된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국내에서만 유독 분배는 성장의 대립 개념, 복지는 경제의 반대 개념, 갈등 관계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 그야말로 재벌들, 그때는 재벌도 아니죠. 몇 개의 기업을 골라서 거기다 집중해야 될, 그래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야 됐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투자 자본이 남아 돌아서 돈을 빌려가면 나중에 돈을 붙여주겠다는데도, 깎아주겠다는데도 안 빌려갈 정도로 투자 자본이 남아나는 시대,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는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노출된 사회인 거죠. 이럴 때는 투자 자본을 소비 수요 증진에 좀 쓸 필요가 있다. 그게 파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과거에는 생산과 공급의 중심이었다면, 그럼 다 자동으로 이제 고용이 늘고, 자동으로 소득이 늘고, 자동으로 소비와 수요가 늘고, 다시 생산이 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으니 소비 수요를 늘려서 생산을 유발하는 이 선순환의 출발점을 약간 바꿀 필요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수요를 위한 소비 진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장의 새로운 틀로 저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또 하나 그 좀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요. 이 원론적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제 기업인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감하기에는 뭐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언론을 통해서 기사 나는 거, 어떤 여러 가지 무슨 그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자주 접하니까 뭐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총액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제 그 놀랐는데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기업인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기업이 일탈도 많이 했고 또 공정한 거래 질서로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린 일을 많이 했죠. 그거를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 역할을 하고 또 사회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대단히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비춰지면 참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연호는 그런 것 같아요. 개별 기업들이 그러진 않았는데 개별 기업들은 자기 현재 룰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도 없고 네. 또 거기에 성공을 한 게 기업의 성공이기도 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인 단체, 그러니까 조직된 기업인 단체, 그 기업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지, 경제 언론들 또는 거기를 대변한다는 정치 조직 이런 쪽들이 사실은 거의 이데올로기화 되다시피 한 거죠. 분배는 나쁜 거, 성장을 훼손하는 거. 그리고 한때 이게 맞는 말이었을 때가 있죠. 투쟁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고위 관료들은 수십 년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졌는데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한 지가 가장 오래된 사람들. 네. 현대 경제 산업 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수십 년을 자기 머릿속에 그래 분배 그거 하는 것보다는 빨리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파이를 늘려야지.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변하지 않는 측면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바꾸는 게 혁신 아닙니까? 이 이제 사고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사실 이런 결과를 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파이가 커지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돈을 쌓아놓으면 부가가치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을 통해서 구르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래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시장에 구를 수 있는 자원을 내놓는 거죠. 그럼 구르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시 누군가가 그걸 회수하잖아요. 더 많은 회수가 가능한 게 맞거든요. 물론 이게 그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이 압박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사회 안전망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국민 자살률 이게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 압도적 1위인데 결국 사회 안전망 부족, 희망의 부족, 예를 들면 양극화, 불평등, 격차, 소외감, 배제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사실은 안전망 자체를 강화해야 되는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악순환이 뭐냐면 기업, 노동, 그다음에 정부 간에 서로 불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정규직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되면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너무 불리하거든요. 안전망이 불확실해서 떨어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빚으니까 극단적으로 조직 단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규직 안 뽑죠.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려니까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면 고용 유연성을 좀 확보하자. 그럼 기업이 부담을 좀 더 하겠다. 가능하겠죠. 생산성이 올라갈 테니까요. 노동자들은 그 동의하는 조건이 안전망이 강화되는 거다. 나와 내 가족들, 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고 믿어지면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좀 줄여야 되고 반대 방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많은 시간, 많은 대화, 많은 양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예, 유럽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이게 성공했죠. 오랜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그 양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싫은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 안전망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기업도 동참을 해야 된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로서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안전망 강화도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른 임팩트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뭐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간다, 장기간. 그건 확신이 있으면 네. 기업도 거기에 맞춰 적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겁니다, 네. 그게. 정부에 따라서 매번 바뀌고 또 하겠다는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안전망 강화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거로 선뜻 응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으면 가급적 무조건 거부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수자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역시 또 믿을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성을 갖추는 방법은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어지고 법제화가 따라가고 해서 기업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정부가 바뀌어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가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훨씬 좀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뢰죠. 네. 불확실성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미래의 어떤 상황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과 대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제도라고 하는 것도 신뢰를 확보해 주긴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 같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예를 들면 어떤 합의들도 잘 지켜질 거라고 믿어지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저는 너무 양극단으로 진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데는 언제나 옳다. 상대는 언제나 나쁘다. 또 좋은 정책인데 상대가 하는 건 반대하고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고 인사 채용이나 인재 등용에도 저쪽 사람은 안 쓰고 우리 쪽에서는 사람을 찾고 그냥 부족한 풀에서 차진이 잘 부족하고 결국 다 이게 대결 국면으로 자꾸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양자 대결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참 피곤합니다. 예. 또는 X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요새 그 게임도 아주 유행입니다. 예. 밸런스 게임이라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예. OX 흑색 아니면 백색 늪이나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사실은 상당히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양성도 인정하고 어떻게 세상에 까만색, 파란색, 하얀색만 있냐. 회색도 파란색도 있는 거지. 제3의 선택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네. 이 점들을 사실은 우리 정치권부터 사실은요, 그걸 용인해 줘야 됩니다. 네. 정말 꼭 좀 쉽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남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예. 그래서 성과를 나름은 낼 수 있었죠. 예.